인싸의 시선으로 보고 인싸의 입을 통해 듣는 내밀한 정치 이야기 인싸뷰입니다.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중립교 이제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즉에 한번 나오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고요. 언제나 한번 불러주실까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동아일보를 또 구독하고 있는 이 구독자 입장에서 항상 이 동아일보와 또 동아 유튜브가 잘 되기를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자, 사실 방송에 나오시는 건 저희가 많이 봤는데, 이제 지역구나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거는 이제 SNS에만 올리시고 뭐 이렇게 딱히 뭐 이렇게 보도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예, 최근에는 사실 강서구에 많이 다니셨고, 요즘 뭐 좀 광진구 쪽도 많이 좀 다니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뭐 매일같이 지역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을 다니면 거의 동네는 총선이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가 있는 동네는 이제 국민의힘은 저 혼자인데 네네.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경쟁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벌써 지금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사람만 한 8명이 넘을 정도여서 아무튼 광진구가 핫하다, 훅 날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에 나오겠다는 분들이 많은 걸까요? 광진구 갑에. 요즘 뭐 친명, 비명, 갈등 이런 한복판의 뉴스가 저희 광진갑을 검색해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전해수 의원이 이제 저기 이낙연계로 보통 분류가 되시니까 전 대표계로 분류가 돼서 그럼 뭐 이렇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전해수 의원이 이제 현역이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친명계 쪽에서는 이정원 전 앵커 그분이 그분 비롯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둘 중에 어떤 분이랑 대결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싸우면서 정든다고 전해수 의원이랑 하청 행사를 같이 다니니까 이제 좀 정이 들어서 전해수 의원에게 야박한 얘기를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현역 의원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아무리 계파 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그 지역을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전해수 의원이 한 3선 정도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지역 내에 한계별로 없다라는 평이 거의 지배적이어서 전해수 의원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아마 유권자들로부터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근데 제가 있는 동네 지역이 굉장히 이제 한 번 터잡고 사시면 오래 사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광진구. 통상 한 30년, 40년씩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광진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가 이 비명계가 하고 있는 데니까 난 친명의 몫으로 나왔다. 이렇게 동네에 와서 접근하고 선거운동을 하면 또 동네 유권자분들이 전혀 반기진 않거든요. 누가 되든지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뭐 그냥 이것도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실은 그 민주당의 친명계 쪽 인사들이 사실은 그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뭐 서울 안쪽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비명계 지금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을 내가 한번 출마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치된 기본 도리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정원 전 앵커 같은 경우도 이 전북 지역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디 지역에서 본인이 나가겠다고 전남 지역 어디였던 것 같은데 한참 활동을 하다가 그쪽에서 공간을 찾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가장 약한 고리를 두고 나는 친명의 몫을 오겠다 이렇게 가게 되면 그분이 정치를 하게 되는 건 이재명 대표를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역 유권자와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진정성이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사례고 지금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팔아서 정치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되는 특징이 다 그런 정치 공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이 꼭 지역에만 국한된 정치를 하라는 법은 없지만 나라를 위해서건 지역 발전을 위해서건 자기의 비전과 철학이 명확해야 될 텐데 온통 그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나는 이재명 이런 얘기만 하는 정치는 이제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현안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야기는 국민의힘의 이제 혁신위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사실 앞서 방송 출연에서도 많이까지 얘기를 하셨겠지만 뭐 오늘도 이제 그 인유한 위원장이 이제 출근길에 기자들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여쭤볼 것들이 있는데 일단 내일까지 뭐 혁신위원 인선 마무리하고 이제 오후쯤 이제 발표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예상이 되는데 이게 뭐 누구누구 포함되는지 어떻게 좀 당내에서 좀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게 좀 있을까요? 일절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장에게 인원 구성에 대한 전권을 부여했고 인요한 위원장의 고심에 따라서
당에 있는 기조국 등 서포트는 가능하겠지만 여기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인선이 될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언론을 통해 봤던 건 그래도 기대감이 한껏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던 게 네. 천하람 위원장. 네네네. 저는 전화할 줄 진짜 몰랐습니다. 직접 전화하실지. 그 천하람 위원장을 이 혁신위원회에 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불편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혁신위의 위원으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권을 부여했다는 일단 첫 번째 메시지도 있거니와 여기에 나가서 활동하게 되는 모든 이들이 이게 배가 한번 순항하게 되면 통제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스피커가 센 사람입니까? 마이크가 센 스피커인데 네. 그 안에서 혁신위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게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 걸 주저한다 그러면 바로 나와서 국민의힘 혁신위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할 수 않겠습니까? 있겠죠. 네. 그렇게 얘기해서 만들어낸 혁신안을 지도부가 받지 않는다 그러면 네. 총선 치르지 말자는 거죠, 그때 가선. 그래서 사실은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 통제 불가능한 그런 결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모셔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선뜻 제안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제안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천하람 위원장이 이거를 왜 거절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안했다는 것만으로도 높이 평가할 만한 상황이다. 예, 그래서 최종적인 인선을 지켜보게 되면 네. 정말 국민의힘이 통합과 쇄신 혁신을 가져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천하람 위원장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거절을 했는데 거절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제 혁신이 두 번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뒤에 이제 허수아비 혁신이 이렇게 갑자기 이제 말을 딱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분들을 좀 불러서 비윤계 인사들을 좀 많이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또 전혀 다른 결에 있는 분들이 와서 대대적인 혁신하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하게 되는 게 통합과 혁신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하람 위원장이 아쉽다고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안 한다고 얘기하면 되지. 안 하면서 있는 데다가 확 산불을 껴얹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 말에도 모순이 있는 게 이 김기현 지도부 체제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서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허수아비가 되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그래놓고 하태경 의원은 또 추천합니다. 그렇죠. 적임자라고. 그러면은 하태경 의원은 허수아비입니까? 하태경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지도부 내에 있는 혁신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되는 게 그러면 그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고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건대 그 천하람 위원장이 전당대회 당대표 경쟁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포당을 끓이겠다는 김기현 대표가 천하람 위원장 만나자 했는데 결국 둘 간의 만남이 성사된 것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였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이 당원들의 선택을 통해 결국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했는데 여기에 대한 인정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어서 진정한 애당심을 갖고 있다면 함께 협력하면 제일 좋을 것이고 그렇게 본인이 거절했다면 한번 혁신위가 나한테 제안했던 것처럼 얼만큼 혁신을 가져가는지 지켜보겠다. 그리고 그 내용이 나오면 그때 가서 평가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시작도 전에 이렇게 확 선물 껴지는 모습은 이거 바른 정치의 길이 아니어서 제가 천하람 위원장을 좋아하고 애정하는 입장에 좀 조언을 드리고자 싶다면 이렇게 오늘 얘기했던 내용은 천하람 위원장 개인에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추천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제 실명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오는 인사들이 이제 비윤계 천하람부터 시작해서 천하람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호남 중심 인사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호남 중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 탕평의 어떤 그런 맥락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반대로 그러면 영남 중심이 아니면 그냥 호남이면 되는 거냐 약간 이게 이 아직 지역색 인사에 갇혀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요건 좀 전반적으로 지금 나오는 말씀 주신 건 이제 언론에서 이른바 하마평을 가지고 기사를 쓴 것 같고요. 동아일보 기자님들도 저한테 엄청 연락이 와서 이 사람 어떠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하시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어서 평가하기 좀 이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인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저도 비대위원을 지냈는데요. 이 호남을 찾아가서 5.18 묘역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과를 했던 김종인 위원장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그때 정강 정책을 다 바꾸면서
5.18 민주화 운동을 우리 당의 정강 정책 강령에 적실하면서부터 호남 폄훼 정당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공을 들이면서 역할을 했고 또 여기에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의 노력들이 좀 부족했던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여전히 마음을 열고 있는데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더 총선을 통해서 큰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런 네.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상징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 네. 단순히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적 상황에만 갇혀 있지 않고 전국 정당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모습들은 하나하나 차분하게 꾸려갈 거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그 인현 위원장이 이제 혁신이 인선이 완성이 되면 이제 예. 광주 5.18 묘역을 먼저 방문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짧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그럼 뭐 이런 맥락에서 약간 보면 될까요? 네,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우리 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서 비례대표에는 또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호남 비례대표 몫을 아예 의무적으로 할당을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네. 과거 비대위에서 당원 당규에 대한 개정 작업들까지 가져갔던 것이죠. 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안 하는 건 아니야라는 의구심들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확실한 의지를 갖고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호남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게 광주 복합 쇼핑몰이었거든요. 네. 그동안 민주당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모든 국회의원 의석을 가져왔지만 지역의 경제 발전과 문화 발전에 큰 성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은 이 호남 지역 내에서부터 나옵니다. 여기에 나름대로의 틀을 깨도록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던졌던 게 네. 광주 복합 쇼핑몰 공약이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남은 집권 기간 동안 또 정부 여당이 힘을 합쳐서 호남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또 이런 방식으로도 피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명이잖아요, 총. 현재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다 못 채운다 그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이, 채우겠죠. 7명 정도는. 만약에 한 1000만 분의 1의 확률로. 그래 못 채워서 만약 늦춰지게 되면은 국민의힘 혁신이 출범하자마자 혁신위원도 못 채우며 난항. 기사 제목이 이른바 미다시가 뽑히게 될 텐데 기자들은 우리가 좋아하죠. 또 그렇게 무능한 정당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에도 네, 혁신이 못 띄운다고 막 언론에 네. 왜냐하면 주말에. 조간 이제 마감이 밤 사이에 끝나는데 밤 마감될 때까지 혁신위원장 인선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하나 못 띄우는 국민의힘 이렇게 막 비판이 나왔지만 딱 인요한 위원장을 띄우면서 그래도 뭐 준비가 돼 있네? 네. 평가가 바뀌었죠. 네. 이것도 약간 제가 자꾸 딴소리를 하게 되는데 네네, 얼마든지요. 사실은 그 인현 위원장은 어쨌든 이게 뭔가 상징적인 그 존재감이 있잖아요. 이게 예. 그렇게 함부로 뭔가 이렇게 공격하기에 약간 부담스러운 약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 예. 인현 위원장을 함으로써 약간 강한 공세를 좀 방어해내는 힘이 있다. 까방권이라 그러죠. 예, 약간 까방권을 좀 있는 분이다. 이런 네. 평가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어떻게 향후 혁신이 움직이면 좀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좀 될 수가 있을까요? 아유, 저는 아까 말했던 까방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까임 방지권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4대에 걸쳐서 대한민국에 헌신해왔던 상징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그렇죠. 예. 인요한 위원장 자체도 대한민국 특별기와 1호로서 우리 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많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정치에 처음 들어와서 활동하는 과정에 약간의 실언이나 말실수가 있어도 또 푸른 눈의 한국인이라니까 그렇죠. 예. 잠깐 실수했겠거니 하고 그렇죠. 예. 살짝 한 수 접어주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 보고요. 왜냐하면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실언 때문에 정말 민주당이 한번 뒤집혀서 정말 당이 이대로 그대로 무너지는가 하는 위기에 처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인요한 위원장의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네. 대신 반대 비토하는 경우에는 이미지는 좋고 상징성은 있는데 그것만 갖고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고 끝내려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비판에 지적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인요한 위원장이 굉장히 본인도 부담스러워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더 혁신적인 성과를 내어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람들의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때 이거를 뒤엎는 새로운 혁신적인 성과가 나왔을 때 오히려 거기에 대한 그 파급력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활동이 더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하면서 저희 멘트를 조금 더 오늘 했던 말씀들 조금 더 한번 보면 그 이제 오늘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대통령하고도 기회가 주어지면 거침없이 얘기를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주변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 게 이제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좀 더 수평적이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역할을 혁신이가 어느 정도 해주기를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역할 혁신이가 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께서 얼만큼 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가 제일 핵심이겠죠. 네, 네. 그 변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러면 혁신이든 당대표든 아무리 가서 소통해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들 안 바뀌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난 보궐선거 참패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바뀌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비춰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딱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보던 기시감인데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오.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대통령 후보실의 대변인을 지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거의 모든 현장에 가면서 상황들을 늘 같이 지켜봤고 대선 때도 여러 번의 이 질곡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적도 또 국민들로 사랑을 받았던 적도 네. 그 어려웠던 시기를 이겨냈던 경험들이 있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때는 2022년 12월 달 21년 12월. 예,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겨서 11월 초에 짠하고 컨벤션 효과와 함께 선대본을 쫙 출범시켰는데 네. 선대본을 출범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하면서 지지율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서 12월 달에 이전 대표 집 나가고 그때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현장에서 기자들이랑 같이 움직이는데 그 여론이 안 좋은 느낌을 기자님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확 느껴지는 거죠. 예를 그래서 들면 어떻게 하나요? 그전까지는 대변인님 하다가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약간 멀어지나요, 이렇게? 되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 그게 12월 달에 거의 극대화가 돼 있어서 갈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 백브리핑을 쫙 이제 네. 후보를 모시고 기자님들 쫙 앉아서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안 좋아요. 똑바로 안 하니? 약간 이런 거. 그러면 하다가 이게 자꾸 뭐가 안 맞아서 꼬이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그러다가 12월 말에 이제 그 12월 31일에 아마 구인사를 갔던 거를 기억하는데 네, 얼마 네, 전에 또 구인사를 다녀오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1일자가 되면서부터 그때 첫 신년 인사회를 했을 때 제가 알던 윤석열 후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신발을 벗고 무릎 꿇고 큰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대위를 해체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바꾸겠다고 하면서 변화의 신호탄을 쏘고 많은 걸 다 바꿔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지율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는 메시지를 내고 네. 그 김한길 위원장은 이제 뛰었던 걸 갖고 김한길이 실세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저는 그런 내용보다도 선거 때 김한길 위원장을 만나러 저 한남 용산에 갔을 때 네. 사무실에 네. 그때도 같이 따라갔는데 김한길 위원장의 그 당시 언어가 중원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라 아마 이런 메시지를 냈을 겁니다. 중원을 향해서. 예, 그게 아마 기사 검색하면 나올 네네. 텐데요. 그 메시지는 중도로서의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던 김한길 위원장이 생각하는 그 그림과 가치가 중원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면서 국민들을 포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김한길 위원장의 방향이 옳다라는 방식에 힘을 실어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인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에 대해서 국민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갖고 네. 중도 중원을 향해서 힘차게 변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거기서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반성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순방을 가서 그게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모습들보다는 지금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네. 아직은 안 와왔다 할 수 있는데 네. 국내로 돌아오고 나서 하게 되는 행보 속에서 저는 그 중도, 중원으로의 외연 확장 그리고 국민을 향한 변화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있을 때 이뇨한 위원장이 함께 하자고 여러 가지 혁신적 주문을 하게 되면 그거를 못 들은 척하지 않고 같이 손바닥을 치고 마주쳐서 협력해 나가게 되면 네. 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변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정권 교체를 원하면서 찍었을 때 느낌이 이거였지. 네. 라고 하는 국민들 처음 정권 교체 선택했던 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끌어올 수 있는 그때 초심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고 네. 그런 역할도 아마 하실 겁니다. 일종의 모멘텀이 될 약간 될 분위기, 것 같다. 느낌이 있다. 지난 과거에. 대통령 선거 때 바닥까지 갔다가 딛고 올라왔던 그때의 기시감을 보는 것 같다. 뭐 좀 경험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지켜볼 만한 포인트인 네.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근데 리더가 보통 어디 출장 가실 때 출장 가기 전에 약간 당부의 말을 하고 가시잖아요. 네, 아버지도 어디 나갈 그렇죠. 때 뭐 집 잘 보고 엄마 엄마 말 잘 잘 듣고, 예, 네. 그거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한 말이 현장에 가서 민생을 많이 들어라, 얘기를 많이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돌아오시면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많이 좀 듣고 계실까요? 당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이것도
내각参모들에 대한 완벽한 기류 변화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 전 가을에는 이제 내각에 있는 장관들에게 더 강하게 지원해서 국회에서 장관들이 딱 야당이랑 이렇게 붙기 시작하니까 오 진짜 좀 세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건데 국민들 지켜보실 때는 우리가 소수 여당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권력은 있는데 국회 권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습니다. 어찌 보면 약자고. 그 여기에서 갑질하는 건 민주당이 갑질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한 사람처럼 비춰지니까. 네. 동아일보의 칼럼에 나왔던 게 이재명의 지팡이에 졌다 이 칼럼 이게 아마 우리 당에서 가장 회자됐던 칼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 대표가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국민께 한 번 더 도와달라고 읍소해야 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처럼 비춰졌던 애들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있었던 거거든요. 더 낮은 자세로 민생과 현장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부족하니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낼 때 국민들께서 마음을 주실 거다. 이 내용들에 다 이 부처 장관들이 귀가 있으면 알아들었을 거라 보고요. 네, 네. 그래서 내려오고 이제 그 해외 순방 다녀오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성과물들을 부처 장관들이 내어놓겠죠. 그렇겠죠. 거기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가 한국형 제시카법 예. 딱 치고 나간 것도 이번에 얘기했죠. 저도 딸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성범죄자 출소할 때마다 이게 보통 예민한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희 집에도 가끔 오거든요. 예. 가끔 이거 오잖아요. 당신 집 근처로 이사 온다. 네. 그러면 이거 왜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뭐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어떻게 관리할 건데? 무서워라는 거야? 약간 이렇게 이런 얘기하시죠. 느낌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라는 것이 사실 이 검사 출신 대통령 그리고 강력한 힘과 권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고 있는 건데 한동훈 장관이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갔다. 역시 모셔본 사람이 잘한다. 약간 이건 이제 저도 생각인데 그냥 아마 돌아오시면 약간 숙제 검사 한번 하실 것 같다. 숙제 검사 진짜 빨간 펜 들고. 약간 하실 것 같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빨리 갔다 오셔야 돼요. 지금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숙제 검사인데 1번으로 안 해온 사람들이 원래 크게 혼나거든요. 괜히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냥 다 들어가 이러면 이제 약간 조용히 이렇게 조금 혼나는 그림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예. 쓸데없는 제가 그냥 궁금한 거 막 여쭤보는 시간이었고 혁신위 얘기 조금만 더 하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 뭐 이 얘기를 하셨다가 오늘 또 이제 그 농담도 못하냐 이렇게 또 약간 흐리시긴 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저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랑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전화 맨날 한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김한길 위원장이 무슨 소리냐 이랬더니 4-5번밖에 안 했다 이랬더니 오늘 또 오셔서 4-5번밖에 안 했는데 말이 잘못 나왔다 이렇게 해서 뭐 어쨌든 이제 뭐 이런 잔잔한 논란들이 이제 있는데 자 요런 약간 이슈들 이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짝 한번 물렸지만 여기서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는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됩니다. 과반 의석 확보하려면 수도권 의석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여론조사 보면 수도권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나오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의석이라고 따져봤자 서울 49개 지역 중에 몇 개, 10개도 안 되잖아요. 강북 지역에서는 용산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건 수도권의 선거 승리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민심에 맞는 메시지, 수도권 민심에 맞는 얼굴, 수도권 민심에 맞는 정책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 당의 원내 중심으로 가게 되면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절대 다수는 영남권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원내 중심의 이슈로 매몰되기 시작하는 순간 너무 낙동강 쪽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을 폄훼하거나 그분들을 무조건 다 정리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가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당연히 인적 쇄신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영남권 의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역대 어느 선거를 불문하고 총선 때가 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이든 타이든 인위적이든 한 40%가량의 물갈이 인적쇄신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차피 바뀌는 거 안 바뀔 수가 없잖아요. 늘 그래왔는데 과학이거든 과학. 그럼 그거를 기분 나쁘지 않게 해야 되고 국민들 보시기에는 어차피 바뀌는 거 감동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원칙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과 드라마를 만들어낸 연출가이자 최종적인 감독의 역할이 이뇨한 위원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물러나라 그랬는데 막 안 가고 이러면은 국민한테 짜증만 유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께서 보는 수준 있는 드라마가 되려면 스스로 정말 멋지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당을 위해 헌신하고 나를 내려놓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거기에 맞물려 갖고서는 후속적인 조치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새롭고 정말 참신한 사람이 그 자리를 이어받기도 하고 네.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아마 그런 본인의 마음들을 네.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뒤에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돼요? 이게 김한길 위원장이 어떤 혁신위에도 어떤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맨날 기대가 통화했다가 있는 것 같은데, 네. 4-5번 통화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 정도의 발언 정도는 좀, 네, 뭐라 그러지? 말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한 언론 기자 훅 물어봐갖고서는 아, 그렇죠. 대답했던 내용들이 또 같이 연결이 네. 된 거지 않습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저희 옆집 살아요. 아, 그래요? 라고 완전 이렇게 진짜 옆집. 그래서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하. 아, 김한길 우리 옆집 살아요. 근데 옆집은 아니고 한 동네 삽니다. 아, 그렇죠. 건너 예, 집인데,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이 조금씩 와전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제 김한길 위원장 잘 알죠. 친하고 네. 자주 통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한 1년에 한 번밖에 전화를 안 드려서 되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얘기에서 방송을 하면서부터 가깝게 지냈던 인간적인 관계를 얘기했던 건데,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와전돼서 뒤에 김한길 위원장이 있고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네. 혁신의 큰 판이 당이 아니라 감형받는 것처럼 프레임이 짜여질 거라고 이완 위원장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정치판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에 대해서 네. 아마 처음 시작부터 네. 좋은 교훈을 얻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내 분위기도 조금만 여쭤보면 네. 그 지금 오늘 이제 그 신민규 전 부대변인이 오늘 탈당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탈당하면서 나온 이제 일성이 윤 대통령의 노골적인 집권여당 사유화 이게 탈당 이유다 이러면서 뭐 본인이 약간 창당을 할 수도 있다는 약간 취지의 발언도 하시고. 네. 근데 이제 뭐 이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여당 이제 전현직 여당 인사들의 이제 신당 뭐 창당 시나리오가 막 나오잖아요. 요런 움직임들 여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선거 때가 되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합 집산과 새로운 신당의 출현이라는 건 늘 언제든지 있어 왔던 일입니다. 네. 그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기성 정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네. 신인규 변호사가 탈당하고 나갔던 것은 뭐 이미 지난 날부터 거의 당에 조금의 애정 같은 게 느껴지지 않은 상태에서 쓴소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신인규 변호사 한 명의 탈당이 뭐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 뉴스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정치라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두들기고 노력해서 성취하는 역할들을 충분히 해보고 네. 그리고 나서도 도저히 이게 내 당에 맞지 않는다 생각했을 때는 또 본인의 정치적 길을 걸어갈 수 있을 텐데 네. 생각해보면 지난 지방선거 때는 송파구청장 선거에 나왔어요. 네. 신인규 변호사가. 네. 근데 그때도 저는 신 변호사를 보면서 경선에 나갔다 경선 떨어졌거든요. 공정한 기회를 다 주어졌고 송파에 있는 갑을병이라고 지역구 위원장이 있는데 상당수 지역구 위원장이 신인규 변호사를 세게 밀었습니다. 다 알려진 것처럼. 그 당시에 뭐 실명 얘기도 되나요? 네. 뭐 김웅 의원 같은 경우도 있고, 김근식 지금도 뭐 김근식 교수님 같은 경우도 있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이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송파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국민의힘의 텃밭 지역이기 때문에 정치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혁신을 갖고 더 많은 대중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내면 저는 송파를 선택했던 것 자체도 어찌 보면 나의 메시지와 행동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 대표가 처음에 높게 평가받았던 이유도 노원 같은 험지가 내 고향이지만 네. 여기서 정치를 바꿔보겠다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노력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끝까지 만들어내기 위한 결과물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갖고 지금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맞춰서 약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아니 이 정당은 신 변호사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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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준석 전 대표 때 뭐 나는 국대다 하면서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이 정당이 뿌리를 내리면서 이 정당의 역사와 전통들을 이어가고 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을 가져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보수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갖고 우리는 모여있는 정치 결사체 아닙니까? 네. 급진적으로 없던 거 아예 엎어버리는 정당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그 전통 위에서 하나씩 계단을 올라가듯이 변화를 추동해내는 게 저는 보수 정당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면서 내가 그 안에서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판을 엎자라는 방식으로 하다가 엎으려고 했는데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냥 나가버려? 이런 방식으로 과연 이 향후 어떤 정치적 변화를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어서 신인규 변호사가 좋은 정치적 길을 걸으면서 성장하기를 기대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당에 들어와서 보여줬던 모습들은
보수 정당의 가치와 철학과는 저는 크게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뭐 신당 창당이 처음에는 예. 뭐 얘기를 안 하시다가 그러니까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시다가 오늘은 또 배제하지 않는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적으로. 당연히 모호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겠죠. 예, 여기서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가능성을 두고 네.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 전 대표에게도 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준석이 가장 빛났을 때는 저는 그 노원병이라고 하는 어려운 지역에서 내 고향 상계동을 외치고 여기서 내가 정말 새로운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했던 이준석은 되게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면서도 거기에 관한 혁신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했을 때 이준석은 빛이 났죠. 근데 지금은 이 전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선거 때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네. 아니, 본인이 당대표인데 갑자기 나가버리면 내가 이끌고 있는 정당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부터 막 뭔가 이게 막 꼬이기 시작하는데 그다음부터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정치는 게임처럼 내가 이기거나 당신이 이기거나 누군가 하나가 이기고 지는 게임처럼 정치를 이어갑니다. 결과적으로 나를 품으면 당신이 무릎 꿇고 들어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접근하다 보니 계속 문제가 갈등은 회복되지 않고 꼬여만 가는 형국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 대표가 나는 노원에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정치처럼 여기 내 인생을 매듭짓겠다. 국민의힘 당신들 할 테면 하고 말을 말아라. 쿨하게 접근하면 여기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하는데 회방 놓거나 감정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도 죽어도 이준석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노원병에서 당선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네. 노원보다 도봉 지역이 조금 더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정치적인 상황에서. 네. 도봉구 구청장 당선됐습니다. 네. 네. 그 제가 있는 광진구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광진구도 구청장이 당선이 됐어요. 네, 네. 근데 노원 지역은 구청장 당선이 안 됐죠. 이 전 대표가 말로는 노원을 얘기하지만 실제 지역 가서 열심히 활동한다는 얘기를 당대표 시절부터 사실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정을 갖고 여기에서부터 내가 시작했던 정치적 매듭을 짓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내가 이제 이 정도의 정치적 중량감이 커졌으니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뭔가를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면 그게 성공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실패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명분과 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전 대표의 정치 향배에 대해서 조금은 과거에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준석의 그 초심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이제 청년 지지 뭐 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어쨌든 그 최근에 뉴스토마토가 이제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이제 진행했던 네. 21일, 22일 18세 이상 성인 1,015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28.3%까지 하락을 했는데 예. 여기서 보면 이제 청년층과 이제 서울 민심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이게 이제 청년층 외면한 이 청년층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좀 대통령실이나 당에서 좀 활동을 하실 계획을 좀 두 갖고 가지를 같이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그 옛날에 한 언론사 광고 카피 중에 한 젊은 청년이 나와서 이렇게 사탕을 물면서 나지막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아하는 일을 해줄 때보다 네.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No. 사람이 미래다. 뭐 기업의 광고였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네. 근데 그 멘트에 저는 답이 있다고. 연령대가 비슷한데 왜 저런 기억? 그래요? 한 10년 정도 된 광고입니다. 아, 네네. 네. 그 광고 멘트에 저는 답이 있다고 보는 게 뭔가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기대감을 갖는 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네. 근데 정치를 지켜보면서 정말 짜증나고 분노하면서 절대 싫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먼저 해소시켜 줄 때 사람의 신뢰를 얻으면서 지지도가 빡빡빡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싫어했던 게 뭡니까? 누가 뭐래도 정권 교체가 되는 과정에 기여했던 제일 큰 원인은 부동산이었거든요. 아, 네. 정책 낼 때마다 부동산 값이 반등하고 폭등하고 지나고 가진 집 한 채 빼고 다 팔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은 두 채, 세 채 갖고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고 팔라 그러니까 집을 팔긴 내시는 집 안 팔고 집을 던져버리고 그렇죠.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니까 신뢰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현 정부를 바라보고 우리가 처음 출범했을 때 공정과 상식이 기치해서 국민께 다가서겠다고 약속했는데 야 니네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이 정부의 X표를 치기 시작했던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복원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청년층의 마음을 다잡는 가장 지름길이라 보고요. 네. 그 다음 플러스 알파는
얘네가 이런 것도 하네라고 생각하는 정책들을 내줘야죠. 그래서 김기현 지도부 출범하고 제가 대표께 얘기해서 제일 먼저 달려간 현장이 경희대학교 제 모교인 천원의 아침밥 하는 현장이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물가가 막 오르니까 네. 밥 한 끼 먹기도 부담스러운데 정부 재정 좀 지원해서 1,000원에 밥 먹을 수 있는 사업들이 좋다. 네. 근데 시행한 학교가 턱없이 부족하니 늘리자. 네. 이렇게 대대적으로 늘리자고 하니까 민주당이 야, 좋은 정책 같이 하자. 손가락 얻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청년들 전국 대학으로 막 확산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 뒤에 냈던 저희의 정책 중에 하나가 토익 유효 기간 2년이었던 걸 5년으로 확대한다는 정책들. 그리고 지금 좋네요. 보면 예비군 수송버스 같은 경우들도 예비군 정책들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네. 옛날에는 예비군 훈련 간다고 대학생들이 그 수업 빼먹고 예비군 가면 이 출석 체크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이거 안 네. 해주는 사회적 그런 문제가 논란들이 났고 있었죠. 예. 그래서 아예 시행령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저희가 주장해서. 네.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간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학지까지 다 개정을 해서 출석 체크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들었던 수업권까지 보장해서 자료도 줘야 돼요. 이런 변화들을 이끌어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시리즈로 만들어가면서 네. 얘네들이 그래도 이념적인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골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해왔고 더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전 대표나 청년 정치를 대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뭐 싸우고 네. 내가 나만 옳고 쟤는 나쁘고 이런 레토릭 정치에 국한돼 있는데 네. 좀 제발 국민의 삶에 관한 정책들을 끌어냈을 때 네. 그런 정책 혁신 경쟁으로 나아가는 게 네. 우리 당에도 또 국민 삶에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